때는 1991년 플로리다 카르스트 평원 아래 파커 터너는 미국 최대 크기의 수중 동굴을 탐험하러 나선다. 미국 플로리다 전역에 걸친 이 거대한 수중 동굴 시스템은 초보 다이버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린다. 파커 터너는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 수중 동굴에 지도를 만들러 다이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기의 무덤도 이 수중 동굴이 될 줄을. 39세 전직 해군이었던 파커 터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다이빙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수중 동굴 탐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 덕분에 취미생활인 수중 동굴 탐사를 실컷 할 수 있었죠. 그는 한계가 없는 탐험가로 유머러스하고 교양 있고 열정적인 리더이자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취미생활과 해군 생활을 더해 어느덧 수중 동굴 탐사의 달인이 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동굴의 위험한 지점에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수중 동굴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는 많은 초보 다이버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실제로도 그는 5명 이상의 초보 다이버들을 구조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시체를 끌어내는 것보다 다이버들을 끌어내는 것을 더 원한다였습니다. 이런 파커 터너에게는 항상 같이 탐험했었던 동갑내기 친구이자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 개빈. 그는 숙련된 동굴 탐험자이자 발명가였으며 수많은 다이빙 경험으로 인한 정보와 지식들로 많은 다이빙 장비들을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개 첫 수중 동굴의 지도를 제작하는 것에 큰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파커 터너와 함께 탈라헤시에서 멕시코만에 이르는 수중 동굴 시스템을 지도화한 경험이 있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파커 터너와 다시 뭉쳐서 우드빌 카스트 평원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됩니다. 우드빌 카스트 평원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 하면 바로 오늘의 무대인 미국 플로리다 전역의 지하에 존재하는 커다란 수중 동굴 시스템을 지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중 동굴 시스템은 세계 최대 크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길이는 최대 72km, 깊이는 최대 94m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날 파커 터너와 빌 개빈이 탐사하기로 한 곳은 인디안 스프링스 동굴로서 겉으로 볼 때에는 녹색 이끼와 수풀이 덮인 연못처럼 보였지만 YMCA 단체에서 워터 슬라이드와 카누 시설을 지어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펼쳐진 동굴로 말할 것 같으면 길이는 3.2km, 깊이는 90m에 달하는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주요 암종은 석회암으로서 고생대, 신생대에 걸쳐서 빗물과 지하수가 용식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석회암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플로리다 지역의 지하수 저장소와 담수 공급원으로서 핵심 자원이었죠. 파커 터너와 빌 개빈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년을 준비했습니다. 동굴의 길이 복잡하고 수심이 깊은 특성상 맞춤 감압 테이블을 제작했고 충분한 산소와 장비를 준비했죠. 그뿐만 아니라 유능한 다이버들도 많이 섭외했는데 그중 조지 어바인은 이번 프로젝트가 무려 1000번째 테크니컬 다이빙이었고 그 말고도 다른 다이버들 또한 다양한 세계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능한 다이버들이었습니다. 1991년 11월 17일 이날은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을 통해 와쿨라룸까지 가서 새로운 통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귀환할 계획이었습니다. 파커 터너와 빌 개빈은 세 번째 팀으로 주요 탐사를 진행하고 앞서서 들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팀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감압이 필요한 지점에 감압 탱크를 설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감압이란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에는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수압이 커지면서 이 질소가 사람 혈액과 조직에 녹아듭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수면으로 급히 올라오면 압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녹아있던 질소가 거품으로 변해버려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질소가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감압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팀이 임무를 마치고 마지막 감압을 하고 있을 때
파커 터너와 빌 개빈도 탐사를 시작합니다. 파커 터너와 빌 개빈의 목표는 수심 40m 구간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 수심 90m 구간에 새로운 지역이 있는지 탐사하고 지도 작성과 기록 작업을 하고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탐사의 베테랑이었기에 손쉽게 석회암 벽과 차가운 담수를 지나며 순조롭게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약 30분간의 지도 작성과 기록 작업을 마치고 복귀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남은 산소는 어느덧 30분가량. 그때 파커의 수중 스쿠터가 말썽을 일으키더니 결국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빌의 스쿠터에 파커까지 묶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스쿠터 하나에 2명이 붙었기 때문에 그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다음 감압 탱크까지 이 속도로도 남은 산소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실트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트란 물속의 부유물들을 뜻합니다. 이유는 모른 채 점점 시야거리는 0에 가까워졌고 그들은 나무 스쿠터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산소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둘은 가이드라인에 의지하여 빠르게 전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실트의 원인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고 나아가던 가이드라인이 모래와 자갈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가이드라인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의 남은 산소는 약 10분. 파커는 빌에게 슬레이트에 적어 말했습니다. 빌 이제 어떡하지? 빌은 파커에게 다른 출구나 에어포켓, 여분의 산소통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하고 수색을 하러 갔습니다. 빌은 짧은 시간을 수색 후 운이 좋게도 여분의 산소가 남아있는 산소통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파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은 혼자 남아 극히 작은 산소량으로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가이드라인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쭉 올라오니 그토록 찾았던 감압 탱크가 보였습니다. 이때 이미 산소통의 산소는 다 사용한 상태였고 숨을 참고 있던 빌은 극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파커의 감압용 탱크는 손대지 않은 것을 보고 빌은 파커가 익사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빌은 대기하고 있던 팀들에게 빠르게 상황을 알렸고 다른 팀원들이 곧장 파커를 찾으러 다이빙했습니다. 그러나 실트로 인한 시야는 여전히 0에 가까웠고 수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시야가 호전되어 경찰 다이버 수색팀이 수색을 시작했고 감압 탱크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파커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파커의 시신을 수색한 수색팀이 파커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압 탱크와 파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의 거리가 고작 10m도 안 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발견했던 파커의 모습은 그의 산소통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추측한 파커의 마지막 행동은 아마도 가이드라인이 끊긴 곳부터 모래와 자갈을 파내서 좁은 틈을 만들어냈고 그 틈을 빠져나가기 위해 산소통을 벗었던 것입니다. 틈을 통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감압 탱크를 눈앞에 두고 산소 부족으로 기절했던 것입니다. 즉 빌이 가까스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파커가 만들어낸 빈틈이었던 것이죠. 이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 사건은 다이빙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날 같이 탐사했던 빌과 앞선 두 팀이었던 잉글리시, 어바인 등이 파커의 꿈을 이어서 플로리다 동굴 지도화를 완료했고 빌 개빈은 기존 스쿠터보다 신뢰성, 항속거리, 파워가 향상된 스쿠터를 개발했고 이 스쿠터는 오는 날까지 표준 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다이버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감압 절차는 더욱 정밀하게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0년이 가까이 지난 2009년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도런 노브 교수가 이 사건의 원인을 유체 실험 장치를 통해 논문으로 입증했습니다. 작은 유리 챔버에 액체를 채우고 상단의 암석 모형 위에 지속적으로 기포를 불어넣자 시간이 지날수록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재현된 것이죠. 인디안 스프링스 동굴에 왔던 수많은 다이버들이
감압하며 생긴 누적된 기포가 천장 석회암을 약하게 만들었고, 하필 파커와 빌이 탐사할 때 천장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다이버들이 같은 지점에서 감압한 것과 유소, 천장 경사 등 많은 원인들이 우연하게 맞물려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맞물릴 확률을 수치로 따지자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고나 영상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